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정보통신 기술에 관해서 함께 공부했었죠. 스마트폰으로 도어락을 여는 NFC, 그리고 와이파이, 그리고 정보통신 매체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새로운 단원을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적정기술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여러분이 교과서를 쭉 보다 보면 중간에 생명기술 단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생명기술 단원을 뛰어넘고 바로 적정기술로 넘어온 이유는 수행평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적정기술에 대해 배운 뒤 이 적정기술에 대한 서술형 수행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평가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두 번째 강의에 올려놓을 테니 꼭 수행평가 안내 영상도 시청해서 수행평가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학습 목표 두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적정기술의 의미와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적정기술의 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학습 목표에 맞게 학습 내용을 잘 기억하고 복습하시면 수행평가를 보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해당 교과서는 237쪽, 243쪽입니다. 자, 교과서 외에 선생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가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오늘 강의 내용 모두 꼭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을 하나 볼까요?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일까요? 자, 밤에 본 세계지도입니다. 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곳은 밝고 어떤 곳은 어둡죠. 어떤 차이일까요? 바로 전기가 들어오는 곳은 밝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은 어둡습니다. 자, 우리를 포함한 누군가는 밤을 낮처럼 밝게 보내지만 아직도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은 칠흑 같은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 한반도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반도 찾으셨나요? 자, 옆에 일본도 보이고 한반도가 보이는데요. 자, 38선을 경계로 우리나라는 밝고 북한은 어둡네요. 우리나라와 북한의 전기 공급률의 차이를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자, 이제 다른 대륙으로 가볼까요? 자, 이 대륙, 어느 대륙일까요? 네, 바로 유럽과 아프리카인데요. 어디가 유럽일까요? 네, 위쪽에 밝은 부분이 유럽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아래쪽이 아프리카입니다. 자, 아프리카 사람들은 밤을 어둡게 보내기 위해서 일부러 전등을 쓰지 않는 걸까요? 아니겠죠. 전등에 공급할 전기가 부족할 뿐더러 값비싼 전기세를 낼 돈도 없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럼 이 아프리카 사람들도 밤을 밝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자, 이분들에게 필요한 기술이 바로 적정기술입니다. 자, 그럼 적정기술이란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보도록 합시다. 자, 좀 전에 사진에서 봤듯이 아프리카 같은 대부분의 개발도상 국가들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등 선진국에서 누리는 기술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환경, 경제, 사회 여건에 맞도록 만들어낸 기술이 바로 적정기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적정기술은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술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적정기술의 의미도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이나 소외된 계층을 배려하여 만들어낸 기술. 이처럼 적정기술은 환경,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만들어낸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럼 적정기술이 무엇인지 영상을 통해 좀 더 보시죠.
적정 기술의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적정 기술의 의미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대부분의 개발도상 국가들은 어떤 어려운 환경을 겪고 있을까요? 첫 번째, 물 부족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물 부족이 굉장히 심한데요. 이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에서 우물을 파서 우물을 만들어도 계속되는 내전 때문에 우물이 파괴되기 십상입니다. 게다가 버려진 우물은 오히려 지하수를 오염시켜서 남아있는 물도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이 더러운 경우입니다. 이 물에는 기생충과 미생물로 가득한데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물이 하도 없으니까 이 물을 그대로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질병에 노출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세 번째, 전기가 부족하다는 건데요. 전기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전등을 켤 수 없을 뿐더러 냉장고도 없어서 음식을 저장하기 어렵고 에어컨도 못 켜겠죠. 그래서 굉장히 무더운 나날을 보내야겠죠. 그럼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지역의 특성에 맞을 뿐더러 저렴한 방법인 적정 기술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적정 기술의 종류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여기까지 여러 가지 적정 기술을 봤는데요. 이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서 그 적정 기술의 원리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팟인팟 쿨러라는 적정 기술입니다. 자, 좀 전에도 영상에서 나왔었는데요. 자, 팟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냄비, 솥, 뭐 이런 항아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팟인 팟이니 항아리 속에 항아리라는 뜻이겠죠. 자, 항아리 속에 작은 항아리를 넣고 그 사이에 모래와 물을 넣습니다. 그럼 모래가 머금은 물이 증발하면서 항아리 속에 열을 빼앗겠죠. 그러면 음식의 열을 빼앗아 음식의 온도를 낮추게 되는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전기가 없어도 물이 증발되는 원리를 이용해서 냉장고의 역할을 하는 이 기술이 바로 팟인팟 쿨러입니다. 자, 두 번째 적정 기술은 라이프 스트로우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좀 전에 영상에서 나왔었죠. 자, 스트로우는 빨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자, 이 라이프 스트로우를 가지고 더러운 물을 빨아 먹게 되면
오염된 물의 기생충과 미생물을 거의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이프 스트로우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람 아이콘 모양 쪽이 자, 입술로 빠는 부분이고요. 자, 섬유 필터 있는 곳이 더러운 물에 갖다 대는 부분입니다. 자, 1차적으로 자, 우리가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끼죠. 그 마스크의 주요 성분인 부직포 같은 섬유 필터와 폴리에스터 필터를 통해서 큰 입자를 걸러내고요. 그리고 2차로 보시면 아이오딘 수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아이오딘 수지 알갱이는 이제 다른 말로 요오드 수지 알갱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요오드가 살균 과정에 아주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거의 99.9% 살균 과정을 이 아이오딘 수지 알갱이에서 거치게 되고요. 자, 여러분들 빨간 소독약 아시나요? 이 빨간 소독약이 요오드로 만든 이 소독약인데요. 이 요오드가 살균 작용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활성탄가루입니다. 활성탄은 수치라고도 불리죠. 그래서 수치를 통해서 남아있는 이물질을 흡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2차, 3차의 과정을 거치면서 거의 99.99% 미생물을 제거하는 아주 훌륭한 적정 기술의 예입니다. 그래서 물이 더러운 이런 아프리카의 상황에서 이 라이프 스트로우를 통해서 거의 1000리터까지의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만약 이 요오드 수지나 이 라이프 스트로우가 없을 경우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간이 정수기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간이 정수기를 통해서 어떻게 물을 정수하는지 그 과정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정수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수통으로 쓸 페트병과 함께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여과의 역할을 할 거즈, 오염물질을 붓게 할 흡착작용을 할 숟가루와 가는 모래, 오염물질을 가라앉히는 침전의 역할을 할 굵은 모래와 자갈이 필요해. 자, 먼저 페트병을 잘라 만든 정수통 입구를 거즈로 막아주고 알갱이가 작은 것에서 큰 순서로 숟가루, 가는 모래, 굵은 모래, 자갈 순으로 넣어주면 간이 정수기 완성! 자, 이제 흙탕물을 걸러볼까? 어때? 흙탕물이 정화돼 정수통 입구 쪽으로 맑은 물이 나오고 있어. 알갱이의 크기 차이를 이용하고 침전, 흡착 등의 혼합물 분리 방법을 통해 흙탕물에서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는 거지. 이런 다양한 혼합물 분리 방법을 이용해 발명된 빨대 모양의 휴대용 정수기 하나는 최대 1000리터의 물을 정수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1년 동안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 빨대만 있으면 적어도 1년간 아프리카 아이들이 먹는 물 때문에 질병에 걸릴 일은 없는 거지.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발명.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참 고마운 과학기술이야. 자, 지금 이렇게 간이 정수기까지 봤는데요. 알갱이의 크기 차이를 이용하고 그리고 수채에서 미생물이나 입자 같은 것들을 흡착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정수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자, 알갱이의 크기 차이를 이용한다고 했는데요. 자, 입자가 큰 곳이 위에였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입자가 작았습니다. 그래야 이제 여러 가지 더 큰 불순물들을 위에서 걸러주고 진짜 최종적으로 미세한 입자를 밑에서 걸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입자의 크기도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적정 기술은 와카워터입니다. 자, 와카워터는 좀 전에 봤던 영상이 없었는데요. 자, 이 와카워터의 이름이 좀 재밌죠.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아프리카에는 와카나무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와카나무를 이용해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나무처럼 이렇게 뼈대를 세워놨죠. 이게 바로 와카나무로 만들어져서 와카워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워터? 라고 하면 이제 물과 관련 있는 적정 기술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빨간 색깔 있는 게 보이죠? 이게 뭘까요? 바로 그물입니다.
와카나무나 대나무로 이렇게 뼈대를 만들고 가운데 그물을 매달고 나서 낮과 밤의 일교차에 의해서 그물에 이슬이 맺히게 됩니다. 그 이슬이 중력에 의해 아래에 있는 물바지에 모이고 이렇게 아래에 있는 물바지에 모이고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이슬이 맺히거나 우리 차가운 음료를 먹다 보면 이렇게 음료수 캔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죠. 이 물방울은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차가운 표면에 닿아서 응결되면서 물로 변한 것인데요. 이러한 응결 현상으로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게 만든 적정 기술이 바로 와카워터입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와카워터는 와카나무나 대나무로 뼈대를 만들고 그물을 매답니다. 그러면 풀잎에 이슬이 맺히듯이 그물에 수분이 맺혀 하단의 물바지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와카워터였습니다. 자, 네 번째는 큐드럼입니다. 자, 좀 전에 영상에서 봤었죠. 자, 큐드럼은 지금 여러분들 보이는 것처럼 가운데가 뚫려 있어서 마치 도넛처럼 생긴 적정 기술인데요. 전체 모양이 마치 대문자 Q 모양 같아서 큐드럼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 아프리카 주민들은 멀리서부터 물을 이렇게 양동이의 머리에 싣고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면 팔도 아프고 잘못하다가는 물을 이렇게 흘리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서 물을 수송하기 쉽게 만든 기술이 바로 큐드럼입니다. 자, 큐드럼은 이 드럼통에 물을 담고 가운데 뚫린 부분에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줄을 달아서 수레처럼 끌고 다니면 가볍게 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넣을 수가 있을까요? 최대 50리터의 물까지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50리터가 어느 정도냐면, 자, 여러분들 생수 큰 페트병 아시죠? 그게 2리터예요. 그 2리터짜리가 총 25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리고 물을 가득 채우면 실제로 한 54.5kg 정도 되는, 자, 여러분들 몸무게 정도 되지만 실제로 큐드럼을 이용해서 끌 때는 4.5kg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적정 기술의 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가 볼 적정 기술은 페트병 전구입니다. 자, 대부분의 개발도상 국가들은 집 안에 전기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낮에도 굉장히 어두운 환경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구 대신에 이 페트병을 이용해서 방안을 환히 밝혔는데요. 어떻게 밝혔을까요? 자, 우선은 지붕에 페트병 지름만큼의 구멍을 뚫고요. 그리고 페트병에 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넣는 게 있어요. 바로 표백제입니다. 자, 표백제를 넣고 나서, 자, 지금 오른쪽 사진 보이는 것처럼 살짝 햇빛이 맞닿을 수 있도록 페트병을 위로 쏙 뺍니다. 자, 그러면 햇빛이 페트병에 있는 물과 표백제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빛이 표백제에 의해서 산란하면서 햇빛이 굉장히 밝아지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밝기가 가정용 전구와 맞먹는 밝기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한 아주 좋은 적정 기술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적정 기술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즉, 요건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앞서 여러 가지 적정 기술을 봤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지역성입니다. 그 지역의 환경과 사회 여건에 맞아야 됩니다. 그 지역에서 벗어난 다른 기술들을 가져오게 된다면 그 지역 사람들과의 어떤 반발감도 생기고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 지역을 고려하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기술들이 아주 값비싼 기술들이었나요? 아닙니다. 가격이 저렴해야 됩니다. 즉, 경제성, 이 두 번째 요건이었고요. 자, 세 번째,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기술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해당 지역의 사용자가 그 지역에서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지역성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적정 기술의 요건도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좋은 적정 기술이 되기 위해서는 현지인들이 적은 비용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현지에서 나는 재료와 기술, 노동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또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합니다. 최근 적정 기술의 방향은 과거 일방적 기부 방식에 기반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 지향적 관점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제3세계의 빈곤, 질병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환경 문제와 같은 인류 모두를 위한 대안기술 분야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적정 기술은 원래 초기에는 그 개발도상국가나 아니면 좀 소외된 지역을 도와주고 좀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낸 기술인데요. 최근에는 좀 환경 문제나 아니면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는 좀 어려운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더 나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적정 기술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